비가 내렸습니다. 김서윤은 우산을 접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성적표 봉투가 손에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전교 20등.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윤은 신발을 벗으며 안을 살폈습니다. 소파에 앉은 아버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계모가, 그 옆에는 이복 언니 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혜 목걸이 어디 있니? 네, 목걸이요? 서윤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며칠 전부터 없어졌다고 했어. 할머니 유품이라던데. 계모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내 방 서랍에 있었어.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혜가 직접 봤다는데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아빠, 진짜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됐어.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당분간 나가 있어. 머리 좀 식히고. 서윤은 얼어붙었습니다. 나가 있으라고요? 어디로요? 이모 집이든 친구 집이든. 일단 며칠만. 아빠, 저 정말 안 했어요. 믿어주세요. 계모가 한숨을 쉬며 지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진짜 우는 건지 꾸며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빠가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배낭에 옷 몇 벌과 지갑, 휴대폰 충전기를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성적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현관으로 내려왔을 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모는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혜는 방으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서윤은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TV 화면에 고정한 채였습니다. 다녀올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우산을 펼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빗줄기가 비스듬히 흘렀습니다. 서윤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이모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기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PC방 간판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멈춰 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지? 억울함이 목구멍을 조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버지도 계모도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힘들면 여기로 와. 잠잘 곳 있어. 혜진.
몇 달 전 학교 앞에서 한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 언니라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줬었는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받았었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시 비가 옷깃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서유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 밤 잠잘 곳이 생겼다는 안도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주소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다 괜찮아질 거야. 서유는 우산을 돌려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으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혜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2층 빌라였습니다. 1층 구석 끝 호수,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앞에서 서유는 멈춰 섰습니다. 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실내는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가구가 너무 없었습니다. 거실엔 작은 테이블 하나, 방석 2개뿐이었습니다. 여기 언니 집이에요? 응. 잠깐만 있다 가는 곳이야. 앉아. 혜진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녹아내렸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 힘들었지?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오늘은 그냥 쉬어. 혜진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 내일 학교 가야 하면 아침에 깨워줄게. 정말 괜찮아요? 응. 나도 예전에 도움받았거든. 혜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이불 하나, 작은 옷장 하나.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배낭을 내려놓고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계모도 지혜도 없었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학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교복을 입고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무도 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윤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친구 수진이 물었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진짜?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젯밤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고요함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성실하다. 나도 좀 본받아야 하는데. 수진이 웃었습니다. 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해냈습니다. 하교 후 서윤은 혜진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하철을 타고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외할머니 박말순, 엄마가 돌아가신 후 가끔 명절에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뒤론 연락도 뜸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 서윤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작았습니다. 허리가 굽어 서윤보다 한 뼘 작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들어와. 질문은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할머니가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마셨습니다. 할머니,
며칠만 있어도 될까요? 응. 패기쳐서 죄송해요. 아니야. 할머니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밥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밥 먹자.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많이 굽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식탁에 밥과 국,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먹어. 네. 서유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서유는 할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습니다. 이불은 오래됐지만 포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까지 있을 건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저녁마다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서유는 학교와 집을 오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주 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급은 낮았지만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밤 11시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밥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그래. 씻고 자라. 네.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언제 올 거니? 서유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직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목요일. 집에서 나온 지 7일째. 오늘 알바에서 손님이 화를 냈다. 물건값을 잘못 계산했다고. 사과했지만 기분이 안 좋았다. 할머니는 오늘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고맙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서 적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나중에 내가 뭘 느꼈는지 기억할 수 있을 거야. 서유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언젠가 나를 지켜줄 거야.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확신을 담아서.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학교 재밌니? 네. 괜찮아요. 친구들은? 있어요. 그래.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한 그릇 더 퍼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너 요즘 말랐어. 감사합니다. 서유는 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윤에겐 이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일단 버티자. 견디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하자.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김서윤은 22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 기획팀에 입사한 지 6개월째였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서윤에게는 처음으로 내 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니터 2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엔 데이터 분석표, 오른쪽 화면엔 기획안이 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숫자를 하나씩 확인하며 수정했습니다. 서윤 씨, 이번 기획안 정말 깔끔하네요. 팀장 이민석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데이터 정리가 눈에 띄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뽑아냈어요? 기록을 많이 해뒀거든요. 지난 프로젝트 데이터랑 비교하면서 패턴을 찾았습니다. 역시 꼼꼼하다니까. 민석이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윤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매일 밤 업무 일지를 썼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감정은 최소화하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그게 서윤의 방식이었습니다. 기록은 나를 지켜준다.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서윤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상, 침대,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그림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 샐러드 하나. 간단히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15살 때보다 키가 조금 컸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화면을 밀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잘 지내니? 네.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세요. 지혜가 요즘 안 좋아. 병원 다니고 있어.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이래. 약도 먹고 상담도 받는데 나아지질 않네. 그렇군요. 내 엄마 생각이 많이 나. 그때 널 그렇게 보냈으면 안 됐는데. 서윤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와서요? 미안하다. 됐어요. 괜찮으니까. 서윤아. 바빠서요. 끊을게요. 잠깐만.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 수정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주말에 뭐해요? 집에서 쉴 것 같아요. 혼자요? 맨날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괜찮아요. 남자친구 없어요? 없어요. 친구라도 만나요? 별로 안 만나요. 수정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성격이 내성적이신가?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정말 혼자가 편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했습니다. 설명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과거를, 가족을, 상처를. 차라리 혼자가 낫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녁, 서윤은 할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왔니? 네, 할머니.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식탁엔 여전히 소박한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김치, 두부조림, 시금치나물. 할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괜찮아요. 힘들진 않고? 아니요. 할만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유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알았어.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윤아. 네. 너 잘 살고 있어. 서윤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뭐가? 그냥 다요. 할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멈춰 섰습니다.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7년 전 알바를 하던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랬지. 서윤은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학교 끝나고 알바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던 날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그래, 나는 버텼어.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족에게, 세상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 돼버렸어. 서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김지혜를 쳤습니다. SNS 계정이 하나 떴습니다. 비공개 계정이었지만 프로필 사진은 볼 수 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7년 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은 진했지만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넌 잘 살고 있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창을 닫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31년 11월 15일 금요일.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지혜가 우울증이라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유는 그 속에서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나는 증명했어.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증명 뒤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계모였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췌장암이래. 3기라고 하던데 빨리 와줄 수 있니? 언제 쓰러지셨는데요? 일주일 전이야. 연락하려다가 미안해. 이제라도 말하는 거. 서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에요? 계모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서유는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서윤은 병실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305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모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지혜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지냈니? 네.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모가 일어나 서윤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아. 이야기 좀 하자. 서윤은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계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네. 그때 일 잘못 판단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서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려는데 내 몫도 있어. 할머니 집이랑 예금 좀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됐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서윤아. 그거 받으면 제가 용서한 것처럼 되잖아요. 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계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가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언니. 서윤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은 옅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거칠게 물어뜯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짜 미안해.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해졌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이거 알아? 뭔데? 내가 15살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야. 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4년 11월 1일. 집에서 쫓겨난 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날 밤 9시 32분 집 나왔어. 비 왔고 우산 썼고 혜진 언니한테 연락받았고 다시 넘겼습니다. 11월 2일 할머니 집에 갔어. 아침 7시 30분에 학교 갔고 저녁 6시부터 편의점 알바 시작했어. 서윤은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1월 3일 너 SNS에 새 목걸이 사진 올렸더라. 할머니 유품이라던 그 목걸이 말이야.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기억나? 내가 그 목걸이 사고 싶어서 엄마한테 조르던 거. 근데 엄마가 안 사줬잖아. 비싸다고. 서윤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내가 훔쳤다고.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넌 그날 밤 내가 쫓겨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어.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그 말 7년 전에 했어야지. 서윤은 노트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그때 내 말을 믿었어야 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용서해 줄 수 없니? 서윤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용서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 아빠도 새엄마도 지혜도 이제 제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서윤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이제 갈게요. 건강하세요. 서윤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말했어.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기록이 날 지켜줬어. 노트 속 날짜들, 시간들, 사실들. 그게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디 있니? 병원이요. 아버지 병문안 갔니? 네. 그래. 힘들었겠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응, 고마워요. 뭐가? 다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밥 먹고 와. 국 끓여놨어. 네.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서유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이번엔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유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그 집에는 따뜻한 국이 있었습니다. 질문 없는 포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일기를 썼습니다. 2031년 11월 20일 수요일. 아버지를 만났다. 지혜에게 진실을 말했다. 7년 만에 내 목소리를 찾았다.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증명했다. 내가 옳았다는 걸.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다시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계모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너 보고 싶어 하셔. 제발 한 번만 더 와줘. 서윤은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다시 지웠습니다.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말 서윤은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니? 네. 밥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반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응? 물어봐도 돼요? 뭘? 왜 그때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어요? 제가 왜 집에서 나왔는지. 할머니는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물어봐서 뭐하니?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한 곳에 있는 거지. 그래도 너한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밥이었어. 서유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해요. 뭐가? 다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화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네. 넌 잘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녁 서윤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서유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나 정말 미안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말 잘못했어. 언니 인생 망쳤잖아.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내 인생 망친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한 건 맞지만 내가 살아남은 건 내 선택이었어. 그래도 됐어. 이제 그만 생각해. 언니는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서윤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용서 잘 모르겠어. 그렇겠지. 근데 이제 상관없어. 무슨 말이야? 내가 사과하든 안 하든 난 이미 내 길을 찾았거든. 지혜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응. 너도 내 길 찾아. 부모님한테 기대지 말고. 나 할 수 있을까? 모르지. 근데 안 하면 평생 그대로야. 알겠어. 그럼 끊을게. 언니. 응? 고마워. 이렇게라도 말해줘서. 서윤은 웃었습니다. 응. 잘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례식 날짜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서윤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이 기억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계모와 지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계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와줘서 고마워. 계모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내 이야기 하셨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셨군요. 용서해 줄 수 있니?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괜찮다니? 제가 더 이상 그 일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요. 계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서윤은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도 서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응, 나 상담 받기로 했어. 잘했어. 언니처럼 나도 혼자 살 수 있을까? 서윤은 작게 웃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서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7년간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쫓겨난 아이가 아니야. 그건 분명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야.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2031년 11월 27일 수요일,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완전한 사과는 없었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진실은 늦게 와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선택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기록은 충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어디니? 공원이요. 저녁 먹고 와. 뭐 해드릴 거 있어요? 그냥 와. 얼굴 보고 싶어. 서윤은 웃었습니다.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벤치, 나무, 떨어진 낙엽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선택했어. 용서를 기다리는 대신 나를 인정하기로, 사과를 요구하는 대신 내 길을 걷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따뜻한 국이 있는 곳으로, 질문 없는 사랑이 있는 곳으로. 그날 밤 할머니 집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니? 네. 힘들진 않고?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는 서윤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많이 먹어. 네. 서윤은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혼자서도 함께여도, 상처를 안고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서윤의 진실이었습니다. 2031년 12월 1일 일요일, 서윤은 새 노트를 샀습니다. 깨끗한 표지, 하얀 페이지.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쓴다.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를. 나는 김서윤. 살아남은 사람.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